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막아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늘에 큰 빈틈이 생겨 우크라이나가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추가로 파괴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대담한 연속 타격으로 우크라이나에 놀라운 48시간을 안겼습니다. 러시아의 막을 수 없는 무기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월 15일 언론이 우크라이나의 48시간 참혹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그중 하나였으며 이 매체는 무인 시스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틀 만에 무려 6대의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과 레이더는 모두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에서 각각 3개씩 타격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향후 공격을 위한 안전한 공중 통로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6건의 타격 모두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악명 높은 지휘관인 로버트 브로브디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콜사인으로 불리는 지휘관입니다. 마드야르는 텔레그램으로 우크라이나의 이틀간 대규모 타격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차도 발표했습니다. SBS 버즈는 48시간 만에 원 방공 시스템 SM과 레이더 유닛 6대를 격파했습니다. 마드야르는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점령지 심층에서 중거리 타격을 사용했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했고 곧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공격 방식도 독특하게 설명했습니다. 412 네메시스 SBS 여단의 새들이 SBS 그룹 신설 딥 컨스트럭션 센터와 협력해 예의 방문했습니다. 2026년 1월 12, 14일 48시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드론 방문에 대해 예의라는 단어를 쓸 것 같진 않네요. 재앙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브로브디가 언급한 중간 타격 드론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1월 12, 14일 러시아 방공망을 타격한 드론은 모두 중간 타격 범주입니다. 이 드론들의 작전 범위는 46, 160km, 285, 994마일터로 다양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목표물을 타격할 좋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단거리 1인칭 시점, 즉 퍼스트 퍼슨 뷰 드론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드론들 역시 러시아 영토 내의 목표물을 타격할 만큼 멀리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전쟁 중 우크라이나 드론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퍼스트 퍼슨 뷰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드론 방어벽을 만들어 러시아군 공격 시마다 그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들은 탐색 및 파괴 작전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드론들은 공포의 공중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우크라이나에 효과적이라고 1월 15일 포스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2025년에 러시아가 입은 41만 5천 명의 사상자 중 최대 80%가 공격 드론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장거리 부문에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순항 미사일만큼 멀리, 때로는 그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효과는 모두가 분명히 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정유소와 기타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공격한 것은 러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8월 키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군 전략통신부가 장거리 타격으로 러시아가 7,41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5년 첫 8개월 반 러시아 GDP의 41%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과 주변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할 드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대량 비축해 러시아 내 푸틴의 전쟁 기계에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 점령지 내 러시아 후방을 공격할 중거리 드론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은 임무 수행에 비해 비행 거리가 부족했고 우크라이나 방어 드론 벽에도 필요했습니다. 장거리 드론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런 귀중한 무기들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데 아껴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중거리 타격 드론이 필요했고 1월 12, 14일 공격과 브로브디 해설로 우크라이나가 항공 무기 체계의 빈틈을 메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유럽 정책 분석센터 SEPA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 부족을 잠재적 문제로 지적해왔습니다. 1월 6일 기사에 따르면 사이피에는 우크라이나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이 전선에서 15, 20km, 즉 9, 12마일까지 사살 구역을 형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살 구역은 러시아군의 장갑차와 보병이 전선으로 진격해올 때 이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효과적이지만 SIPA가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의 드문 사례에서는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저지른 수많은 실수들로부터 배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First Person View, 드론 사살 구역에 적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5년 러시아는 실수에서 배우고 적응해 많은 보병 손실을 감수하며 자산을 전선 뒤로 재배치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를 줄였다고 SIPA는 설명했습니다. 포병, 방공, 지휘 통제 거점들은 대부분 단거리 타격 범위 밖으로 이동했고 강한 전자전 방어도 제공됐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First Person View 드론이 접근 못하는 고가치 표적입니다. 이 표적들은 우크라이나가 더 비싸고 장거리 드론을 쓸 만큼 가치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들은 러시아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irst Person View 드론과 장거리 대형 드론 사이에 중간 타격 드론이 필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후방을 드러내고 뚫고 나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후방 포병을 제거할 드론을 가지면 우크라이나군을 포격하던 무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휘 및 통제 거점이 제거되면 러시아군은 조직력을 잃어 우크라이나가 쉽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될수록 우크라이나는 중간 타격을 더 자주 감행할 수 있고 이는 러시아 후방을 약화시키며 점령군 방역도 더 실현 가능하게 합니다. 방공망 타격과 관련해 1월 12, 14일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6개 시스템을 브로브디가 텔레그램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TOR 지대공 미사일 Surface to Air 미사일 시스템이 도네츠크 마리우폴 지역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사일 위협, 미사일 트레트은 이 시스템을 교전 범위가 12에서 16km, 즉 7.4에서 9.94마일에 이르는 Surface to Air 미실의 시스템으로 설명하며 단거리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토올은 지상 기반의 이동식 시스템이며 15kg, 즉 약 33파운드의 고폭 파편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토올은 소련 시대에 개발되어 1986년 실전 배치됐으며 적 항공기, 헬리콥터, 정밀 유도탄을 추적하는 데 특화됐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 지역에 머물면서 S-300V, BTAS-50RG, 중거리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BTAS-50N-6E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BTAS-50N-6E는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교전에서 최대 8개의 표적에 동시에 라군할 수 있으며 각 표적에 2발의 미사일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에 따르면 이 레이더는 러시아 구형 S-300PS를 대체할 방공 시스템의 눈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9M96 미사일을 사용하며 S-352와도 호환됩니다. 이 미사일들은 15, 120km, 0.937 14.5마일, 내 공중 및 탄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형에 따라 10m에서 3만 m 또는 328피트에서 약 98,425피트의 고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S-350의 미사일 재원이 정확하고 VYTAT-50N6이 레이더카 시스템에 포함되어 해당 고도에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은 접근조차 못했어야 합니다. 레이더는 드론을 탐지했어야 하고 S-350의 미사일도 탄도 위협에 대응해 충분히 빨리 격추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레이더 기지에 직접 타격을 가했고 이는 해당 레이더에 연결된 S-350이 이제 아마도 눈을 감은 채로 발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등 작은 표적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없는 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S-352는 아마도 여전히 발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발사하게 되고 만약 운이 좋아서 우크라이나의 발사체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 미사일이 무엇을 맞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세 번째로 타격한 표적은 BUK-M1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네츠크 폴로바카에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빠른 설치와 이동이 특징입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에 따르면 BUK-M1은 5분 만에 교전 준비와 이동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 시스템을 잘 쓰면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 어려워집니다. BUK-M1은 목표물 명중 후 빠르게 엄폐물로 이동해 방역을 피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역을 했는지 아니면 볼로바에 배치된 BUK-M1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브로브디는 이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파괴됐다고 말합니다.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사거리 32m에서 32km, 105피트,
20마일 방공 시스템을 제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런 공격을 성공한 건 사양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음속보다 빠르고 드론처럼 낮게 비행하는 미사일이면 북-M1 파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무기에 보고된 사양과 실제 성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럴 리 없죠. 도네츠크에서 방공 시스템 3개와 레이더가 격추됐고 우크라이나의 이틀간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여러 방공 시스템이 표적이 되었으며 그중 3개는 폴로히예프구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크3 시스템이 있었지만 브로브디는 종류를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폴로히예프에서 파괴된 것은 부크 M1, MIE, M3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크 M1을 언급했습니다. 다양한 변형은 사거리 연장 등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변형이든 이번 4번째 공격으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부크 M1을 격파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보다 더 발전된 변형을 격파했다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브로브디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폴로히예프에서 또 다른 토르 방공 시스템을 격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어떤 종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토르 AME가 격파됐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은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격파한 기본 토르보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4가지 버전이 있는데 토르 ME, 토르 MIE, 토르 MIK, 그리고 토르 MIKM입니다. 토르 MIE는 이 시스템의 수출형 버전입니다. 따라서 자포리자에 배치됐을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가 최근 방공 문제로 수출용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절박하지 않다면 우크라이나는 3변종 중 하나를 파괴한 것입니다. 기본형 TORMI는 새로운 감시 레이더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레이더의 최소 사거리는 1km입니다. 톨 MIK는 다른 바퀴 셰시와 2개의 9M334 미사일 모듈을 추가하며 각 모듈은 4발의 9M331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TORMIKM은 모듈식 설계로 견인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무게를 15톤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시스템 모두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에서 하나를 격파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6개 방공 시스템 중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스트렐라 10 서페이스 투 에어 미사일 시스템은 서페이스 투 에어 미사일을 탑재한 전차와 유사한 단거리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포탑 대신 이 시스템은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 헬리콥터, 그리고 정밀 유도 탄약을 격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미 레코그니션은 이 무기가 드론 격추도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포리자에서 스트렐라 10이 매우 잘 작동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교전 거리는 5km 약 3.1마일입니다. 최대 8발 미사일과 7.62mm 기관총을 결합해 운용자가 미드 스트라이크 드론 등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틀간 러시아 방공망을 공격해 파괴한 서페이스 투 에어 미사일 시스템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트렐라 10은 러시아군이 전진할 때 날아오는 탄환을 격추해 보병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서페이스 투 에어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가 파괴돼도 러시아가 만든 무기들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탄환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추가 타격에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에서 2번째 스트렐라10 방공 시스템을 413연대가 격파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치명적인 48시간이었고 이 타격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우리는 중거리 타격 드론이 러시아 후방 목표물 공격에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비드 키리첸코가 1월 4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쓴 대로 러시아는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더 효과적으로 타격했습니다. 키리첸코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거리 타격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에만 우크라이나에 3,500개의 활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 최전방 전투원들이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방어하는 데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키리첸코는 이로 인해 보급망 압박, 교대 방해, 방어자 비용 증가를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밀 유도탄과 하이마스를 보유해 러시아 후방 타격이 가능하지만 사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영상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포병이나 방공 시스템 같은 자산을 더 후방으로 이동시키면 우크라이나 무기로 타격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1월 12, 14일 사용된 중거리 타격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전장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부대를 약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후방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으로 고전하고 있는 방어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것은 맞대응 전투에 가까우며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못한 싸움입니다. 이 중간 타격 드론이 왜 늦게 등장했는지에 대해 메차의 일리아 볼린스키가 2025년 10월에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간 타격 드론 제작이 단순히 장거리 드론을 더 짧은 거리 무기로 바꾸는 것만큼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간 타격 드론은 최전선의 조건을 우회해야 하고 점령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후방에 구축된 방어망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벨린스키는 중거리 드론의 표적 추적 모듈과 추가 통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운영자가 30km 이상 이동하는 드론과의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큰 도전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8시간 만에 도전을 극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후반기 취약해졌다는 뜻입니다. First Person View, 드론을 피해 옮긴 자산들이 다시 우크라이나의 사정권에 들어왔고 러시아의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러시아는 자산을 현 위치에 두고 안전을 포기하거나 더 뒤로 옮겨 자산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전선에서는 포병이 타격해야 할 목표에서 100km 나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다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 후퇴한 지휘 및 통제 거점들은 실제로 공격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조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신형 드론을 갖추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장 전역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중거리 드론 공격이 더 자주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이 도입돼도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월 14일, 우리는 러시아군의 척추를 꺾은 치명적 공격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중거리 및 드론 생산 시설을 타격하며 국내산 미사일의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후방 공격 소식은 The Military Show 구독으로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